저는 여기에 물음표를 던지고 싶어요. 20대 남성은 여혐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 전혀 아닙니다. 20대 남성 내에서 어떤 측면에서의 강한 안티페미니즘과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저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서 물음표를 던지고 싶은 것은 여혐과 남성 우월주의가 문제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여혐이 문제다라고 말하지 않고 점점 더 여혐인 다수인 이대남이 문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젠더의 언어가 밀려나고 있어요. 그걸 세대의 언어가 대체하고 있는 거죠. 이대남의 다수가 여혐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혐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 혐오주의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대남과 싸우는 것으로 대체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정말 여혐의 문제를 드러내고 도처에 어디에 이것이 있는지, 이게 왜 계속 있는지, 누가 이것을 생산하고 재생산하고 있는지를 말할 수 있는 언어를 점점 더 상실해 가게 된다. 세대의 블랙홀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상이 어떤 복잡성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만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먼저 진지하게 우리가 바라봐야 될 팩트 첫 번째입니다. 20대 남성과 여성 간의 인식 차이는 분명하다. 그런 것 같습니다. 저처럼 담론 연구하는 사람은 너도 나도 그렇다고 하면은 일단 의심을 해요. 그래서 가장 먼저 누가 언제부터 어디서 이 얘기를 마구 하기 시작했는지를 찾아보는 등 의심을 많이 하죠. 그리고 관련된 여러 조사 결과들을 펼쳐놓고 검토를 합니다. 그런데 20대 남성과 여성 간의 인식 차이가 다른 어떤 세대보다도 큰 거는 맞아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안에도 두 가지가 좀 다른 얘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얘기를 해볼게요. 20대 남성 중에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20대 남성들이 떠올리는 그 무엇인가에 대한 강한 반발이 있다. 이거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에 유보 조건은 페미니스트가 페미니즘이라고 말할 때 어떤 그 이념과 사상과 운동으로서의 그 페미니즘이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은 우리가 할 필요가 있겠죠. 어쨌거나 어떤 얘기에서건 페미니즘이라는 말만 들어가면 20대 남성의 많은 부분은 60~70%는 싫다.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거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사회에 오랫동안 지속돼 왔던 구조적인 젠더 불평등을 완화한다라는 그런 목적으로 정부가 펼치고 있는 양성평등 정책에 대한 평가도 20대 남성 대단히 부정적으로 나옵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 지점에서 아니야 20대 남성 안 그래 다 착해 그렇게 해결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나 그와 동시에 우리가 같이 생각해야 되는 여러 가지 20대 남성들의 또 다른 진실들을 함께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뭐냐 하면 지금 20대 남성과 여성의 인식 차이가 다른 어떤 세대보다도 큰 것 같다, 맞는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앞에 부분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두 번째 부분은 뭐냐면요. 페미니즘에 대한 태도, 정부의 양성평등 정책에 대한 태도, 이런 몇몇 지점들을 별도로 하고 다른 여러 측면에서 정치 성향을 물어봐요. 어떤 당 지지하냐, 또 스스로 진보라고 생각하냐, 보수라고 생각하냐, 노동자를 위해서 정부가 더 많이 개입해야 된다고 생각하냐, 아니라고 생각하냐,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서 국가가 더 많은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냐, 아니라고 생각하냐, 이런 수많은 질문에서 유독 20대가 남성과 여성의 응답의 차이가 대단히 커요. 다른 세대보다. 그 다음에 제가 진짜 하려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근데 그때 이 차이가 큰 이유가 20대 여성들이 많은 지표에서 대단히 진보적이라서 그래요. 그럼 그 다음 얘기는 뭐냐면요. 그 20대 여성과 인식의 차이가 상당히 있는 이 20대 남성들도 다른 세대 남성보다는 더 개방적이고 진보적인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0대 내에서의 젠더 간의 인식차가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은 그래서 20대 남성이 모든 면에서 굉장히 극단적이고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기가 쉬운 거죠. 그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극우는 문제가 있죠. 하지만 보수는 그럴 수도 있는 건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청년을 이해하는 데에서 문제가 되는 건 뭐냐 하면 어떤 정치 상황에 대한 실망과 또 다른 기대 이런 것에 의해서 청년들의 정치적인 태도 이런 것들이 단기적으로 급변을 할 수가 있는데 어느 시점의 정치적 선택을 놓고 특정한 이념 집단인 걸로 고착시키는 데에서 청년 세대에 대한 오해가 생겨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기억을 상기해야 되는 것이 불과 4년 전이에요.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연령대별 투표 성향을 보면요, 여기 이제 초록색으로 돼 있는 당시 문재인 후보에 대한 지지 30대 40대보다 20대가 그 다음을 따르고 있죠. 그죠? 그런데 맨 오른쪽에 가장 진보 성향을 띠는 심상정 후보에 대한 지지가 20대가 가장 많죠. 그래서 이 양쪽을 합쳤을 때 20대가 불과 얼마 전에 보수적인 투표를 하고 있지 않았다라는 걸 기억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고요. 이 이후에 2018년 지방선거 그리고 2020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도 마찬가지의 양상을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서도 20대 또 남성과 여성을 나누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은 그런 차이가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요. 그 다음에 이념적인 부분을 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에서 정치적인 선택에서 세대에 따른 투표 성향의 차이나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시점은 2000년대 초반이에요. 그런데 이념과 가치 이와 같은 것들이 세대적인 차이와 상당한 연관성을 보이기 시작한 것은 90년대부터입니다. 민주화 이후에 청년기를 보낸 저 때부터 시작된 세대죠. 민주화 이후에 청년기로 접어들어서 그것을 학문적으로는 정치적 사회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치적인 사회화가 이루어진 그 어떤 생애의 시기를 민주화 이후에 다 보낸 거예요. 독재를 겪지 않은 거죠. 그때부터 이제 문화적인 가치, 이념의 차이들이 그 이전을 살았던 세대들하고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오랫동안 세대에 따라서 더 연장자인 분들은 보다 더 스스로를 보수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고 더 젊을수록 더 진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한 이 추이가 아주 최근까지 계속 되어 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다 더 구체화시켜서 예를 들면 권위주의적인 태도, 정치적인 인식에서 예를 들면 권위에 대한 순종과 존경이 중요하다.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인권이 아니라 강력한 법질서다. 이와 같은 인식들이 젊은 세대가 오히려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더 강하다라는 거예요. 아주 최근의 조사 결과인데요. 올해 수행한 결과인데 작년에 있었던 국회의원 총선거 그리고 올해 있었던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비교를 해봤을 때 청년층이 특히 20대의 남성이 보수 투표를 두드러지게 한 것 때문에 굉장히 사회가 관심을 많이 가졌죠. 그래서 오늘 제 강연의 맨 앞부분에서 20대 2030 이런 어떤 그런 담론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한 시점이 2021년 3월 여론조사 발표 때부터라는 것을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두 가지 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보다 이전까지의 추이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지금 청년층의 정치 이념 성향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것은 단기적으로 굴곡을 보이고 있는 거라는 거죠. 말하자면 아직 말랑말랑한 상태라서 앞으로 이 청년층이 어떤 방향으로 자신들의 이념과 정치 성향을 형성해 갈지는 지금 누구도 함부로 단언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많은 시간이 남아있는 세대인 거죠. 또 다른 건 뭐냐면 이 그래프에서 여러분이 보실 수 있는 것은 지난 보궐선거에서 작년의 총선과 비교해서 정치적인 선택이 바뀐 세대가 청년층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50대부터 거의 전 세대가 동시에 정치적 선택을 바꾼 그런 양상을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20대만 보수화됐다. 이것도 오판인 거고요. 더 나아가서 20대는 원래 보수다.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다. 이와 같은 것들은 사실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청년은 입체적인 세대예요. 어떤 측면을 보느냐에 따라서 다른 모습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면에서 청년은 또한 다채로운 존재예요. 청년은 이렇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경제적으로 세대 내의 불평등이 심하듯이 젠더 간의 인식의 차이가 크고요. 그런 다양성을 우리가 풍부하게 드러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역동적인 존재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청년들의 모습이 10년 뒤, 20년 뒤에 변할 거란 거죠. 그래서 제가 1강의 때 강조를 했습니다. 세대는 어떤 평면적인, 정태적인 정지 화면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20세기 초반에 처음으로 인문학과 사회과학이 세대를 이론화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세대는 시대의 문제와 그리고 무엇보다 역사와 연관된 현상이었어요. 즉 세대의 생애의 역사를 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더 큰 사회의 역사, 더 큰 시대의 역사를 봐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던지는 질문은 지금 20대가 누구냐? 이대남이 누구냐? 이대녀가 누구냐? 이런 방식의 질문을 던지는 것보다는 어떻게 앞으로 많은 미래를 살아갈 이 청년들이 지금 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 다른 세대들이 이 청년들을 함부로 규정하고 낙인 찍는 것이 아니라 그래 응원할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그 길에 어떻게 동료가 될 수 있을 것이냐, 함께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년 담론 넘어 청년의 현실을 보자. 이제까지 우리 사회는 자꾸만 청년을 한 단어로 호명해 왔습니다. 88만 원 세대, 공정세대, 경쟁세대, 이대남, 이대녀,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와 같은 단순화된 세대 담론은 지금 청년들의 진짜 현실을 왜곡할 위험이 큽니다. 이런 청년의 담론을 넘어서 청년들의 풍부한 다양한 현실을 드러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강연 최강 1교시 신진욱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